안녕하세요. KB증권 키맨 민재기 팀장입니다. 10월 이제 다음 주면 10월도 마지막 한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족 여러분들 가을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11월부터는 많이 또 추워질 것 같고 겨울이 올 것 같은데 여전히 주식시장은 가을은 없고 계속 싸늘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우리는 또 이번 주에는 다음 주를 대비해서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공부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또 일요일 밤 8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시간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주간 찐시황으로 말씀드릴 주제 중에 하나는 아주 큰 카테고리는 네, 요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우리가 네, 용기와 네, 인내가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고물가고요. 그 다음에 금리도 고금리고요. 달러는 강달러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는 아주 약속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번 한 주 우리 시장은 조금 아주 큰 하락보다는 좀 버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항상 뭐 3개월 선행한다, 6개월 선행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있죠. 그래서 선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물가 높고 금리 높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해서 내년도에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일정 부분 지금 반영을 해가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근데 얼마나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참 어려운 거죠. 저도 어렵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어렵고 웬만한 뭐 여의도의 선수들 그 다음에 리서치 센터에 뭐 이코노미스트 전략 하시는 분들 다 그래요. 몰라요. 사실은 솔직하게 이거 얼마나 반영된지 누가 알겠습니까? 다만 이런 여러 가지 뭐 지표들을 봐가면서 대응을 할 뿐이죠. 그죠? 그래서 그 대응을 하고 전략을 세우는 게 우리의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도 이미 시장은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알려져 있는 악재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모를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뭐 2200선 전후로 공방을 벌이면서 좀 바닥을 잡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더욱더 최근에 뭐 우리 시장에서 레고랜드 뭐 채권 시장에 상당한 그 뭐 돈맥 경화 현상 많이 뉴스가 나오고 있죠. 저도 오늘 신문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아무튼 뭐 이런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이러한 뭐 새로운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를 가지고 여기서 엄청나게 크게 밑으로 찍어내리는 뭐 그러한 시장은 나오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져본다면 네. 지금 주위에 여러분들 한번 주위에 주식 하시는 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주위에 아주 소수론자들만 시장에 대해서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지 대부분의 90%는 다 불행 회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야 좋을 거 뭐 있냐 지금 당분간 뭐 좋은 거 하나도 없다. 얼마나 더 빠질지 모른다. 다들 비관론에 대한 이야기만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용기와 인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비관론에 빠져 있을 때 용감하게 매수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고요. 그죠? 용감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용기가 좀 필요한 거고 과거에도 그랬죠. 이런 비관론이 휩싸일 때 어떤 분이 그랬죠. 유명한 이제 그룹 그 투자자가 그랬죠. 시장에 피가 철철철 흘러 넘칠 때가 진짜 시장에서는 기회인 거고 다만 그게 내 피가 아니면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여러 번 이러한 반복들은 해왔고요. 시장이 등락은 이렇게 비관론이 아주 클 때가 결국 용기를 좀 낼 때가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관론이 정점에 왔을 때 매수한 투자자들은 부를 얻는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이제 그 비관론을 일시적으로 이제 비관론을 이야기하셔서 맞을 때는 그 비관론자들이 엄청나게 부각이 됐지만, 지나고 나면, 그죠? 결국 비관론이 정점에 있을 때, 용기 있게 삼는 분들이
그때 많이 벌었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항상 회자되고는 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되는지, 아무 때나 용기를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용기라는 부분을 언제 내야 되는지 그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추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타이밍이 왔을 때 비로소 용기를 내려면 뭐 공부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좀 공부하는 내용들도 좀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키워드는 오른쪽에 있는 인내입니다. 인내. 이미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리고 우리 8월 가족분들도 많은 분들이 이미 주식을 상당 부분 비중을 보유를 하고 계실 거고 연초부터 이렇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많은 종목들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마이너스 상태가 큰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이럴 때 이제 인내가 좀 필요한 거고요. 그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장 안개 속을 지나가고 있는 최악의 상황인데 여기에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얼마 정도까지 지금 밸류에이션이 하락했는지를 검토해보고 여기에서 더 나올 악재가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어느 정도 인내를 필요로 하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싶고 또 하나 자 용기를 내서 만약에 아주 비관론이 정점에 달했을 때 내가 사긴 샀는데 바로 시장이 안 오를 수도 있어요. 그죠? V자형으로 이렇게 안 오를 수도 있고요. 이렇게 L자형으로 눕다가 오를 수도 있고 U자형으로 오를 수도 있고 몰라요. 그거는. 예. 그래서 만약에 용기를 내서 아주 좋은 위치에서 샀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인내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종목 이야기 또 안 하고 또 엉뚱한 이야기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이 2000년부터 제가 군대 갔다 제가 99년도 제대해서요 99년도 제대해서 2000년도에 복학하면서 2000년도부터 저도 주식 투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론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이 22년도입니다. 그죠? 그러면 2000년이니까 거의 22년을 제가 주식 시장을 계속 이렇게 옆에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바라본 과정에서 오늘 10월 23일 일요일 밤 8시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두 개의 키워드는 용기와 인내라는 생각에 일단 요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전히 안개 속이고요. 오늘도 그 안개 속을 걷는 그런 이야기들이 제가 자료가 많은데 한번 그런 것들을 가지고 향후에 우리가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보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네. 편안하게 날씨가 쌀쌀하니까 저도 촬영을 할 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아파서 따뜻한 물을 마시고 제가 왔거든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따뜻한 차 한잔 드시면서 편안하게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주간 시황 방송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주식하기 좋은 환경인가? 이게 곧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타이밍이라는 부분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용기. 그죠? 용기를 낼 만한 타이밍인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니까요.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죠. 이번 주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리의 흐름을 반영한 이펙티브 일드를 제가 지난주부터 보여드리고 있고 이거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께서 하나도 몰라도 된다. 하나도 몰라도 된다. 다만 그냥 이게 방향성 추세만 여러분들은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올라가면 금융시장이 좀 불안해하는 거고 내려오면 금융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이 추세의 방향만 좀 참고하시면 된다. 내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면 이 하이힐드 인덱스 이펙티브 일드라는 이 키워드를 구글에다가 입력을 하셔서 조회를 해보시면 그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니까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시장도 안 좋은데 내가 굳이 거기까지? 그러면 이 추세의 방향만 보셔도 돼요. 네, 자, 이번 주 중에는 아주 큰 등락은 없었습니다. 일주일만 놓고 보면 살짝 내려가는 듯 했다가 다시 목요일 금요일 날 다시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이 나와서 전체적인 추세의 흐름만 보시면 여전히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일간 기준으로 여전히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여전히 유로 하이힐드 이펙티브 일드는 높은 수준에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요. 지난 7월달 초 고점도 여전히 넘어서 있다라는 거 보시고 자, 위클리의 방향을 한번 보시죠. 위클리. 자, 위클리는 지난주에 제가 8.27이라는 숫자를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8.21로 살짝 떨어지긴 했습니다. 네. 근데 떨어지는 게 중간중간에 늘 있어 왔던 과정이에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그러면서 전고점을 뚫어버렸거든요. 자, 조금 제가 키워드릴까요? 네.
한 번씩 이렇게 쉬는 과정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간 단위로 살짝 쉬었다고 해서 이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쭉 연결했을 때, 추세를 연결했을 때 요거를 확실하게 이탈을 하는 그림이 나와야지만 추세를 깨고 내려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죠. 네, 적어도 이렇게 뭔가 조금 추세적인 떨어지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 주간 기준으로도. 자, 그 다음 조금 전에 봤던 것은 유로 쪽이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의 하이일드, 이펙티브 일드를 보면 이 미국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주 초반에는 살짝 주춤하는 듯 했는데 다시 주 후반에 살짝 올라가는 9.33에서 9.36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이 됐고, 이번 주 내에 크게 봤을 때는 약간 횡보하는 모습.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약간 큰 변동성 없이 횡보하는 그림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고, 여전히 미국의 하이일드 이펙티브 일드도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움직임은 아직까지 안 나타나고 있다 정도 점검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는 여전히 조금 살아있다. 어디로? 윗방향으로. 네. 변동성이 그래서 크죠. 자, 그 다음에 위클리 기준으로, 주간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어때요? 자, 지난주에 9.39라는 숫자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점검을 하니까 9.29로 요거도 살짝 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요거도 추세적으로 쭉 이렇게 연결해 봤을 때 아직까지 뭔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추세적인 하락의 흐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주간 기준으로 약간 그래도 조금 주춤했던 이 부분에 긍정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이 부분은 어떻게 꺾이는지, 아니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의 타이밍, 그 다음에 용기, 용기를 내볼 타이밍을 잡아보는 지표로서 계속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최근에 이번 주에 그 개장 전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유로랑 미국의 하이힐드와 관련된 이런 지표들보다 훨씬 더 제가 힘을 줘서 강조드렸던 게 있습니다. 이미 제가 한 2주 전부터 우리나라의 신용 스프레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 들어와서 시장에서 지금 난리가 났죠. 그죠? 이 신용 스프레드라는 키워드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 신문, 언론, 여러 가지 인터넷 뉴스들에서, 그 다음에 리서치 센터의 보고서들 보시면 이 신용 스프레드, 채권 시장의 패닉,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주간 찐시황에서 제가 한 2주 전부터 요게 지금 올라오는 부분을 점검을 하셔야 되고, 7%를 넘어서면 아마도 시장에서 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결국에는 이번 주에 7%를 넘어서면서 시장은 패닉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도 신용 스프레드 주식시장 어려운데 머리 아픈데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모르셔도 됩니다. 이것 또한 조금 전에 보셨던 유로, 미국처럼 올라가면 안 좋은 거고 내려오면 좋은 거다. 방향성, 추세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그림을 보시고 큰 구간만 보시면 돼요. 자, 신용 스프레드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고점이 낮아지면서 하락하는 구간, 노란색입니다. 그죠? 얼마에서? 6%에서 얼마까지? 3%까지. 시장에 뭔가 위기가 조금 좋아졌네. 안정을 찾았네.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되죠. 자, 그때 우리나라 코스피, 검은색 그림입니다. 코스피는 어떻게 됐나요? 500에서요, 2000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크게 큰 그림만, 굴곡만 한번 보시죠. 자, 그 다음에 3%에 있던 신용 스프레드가 약 9%까지 이렇게 치솟게 되는 구간이 나오죠. 이렇게. 자, 그때 우리 코스피는 어떻게 됩니까? 2000에서 900까지 반토막이 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신용 스프레드가 이렇게 안정을 찾아야 코스피가 올라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네, 그러면 지금 방향성이 어떻게 되고 있다? 최근의 그림을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죠. 자, 최근에 제가 아마 어디서부터 계속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어디서부터. 자, 이 신용 스프레드가 올라오는데 요게 꺾여야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 특히 코스닥이 힘을 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위험자산 쪽을 자꾸 회피하는 움직임이거든요. 이게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네. 자, 안전한 국고채 대비해서 조금 투기 등급,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채 간의 스프레드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채 쪽으로는 돈이 안 들어가고, 그러면 돈이 안 들어가면 그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죠.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한국경제신문 1면의 기사를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네, 한번 보시죠. 둔촌주공의 PF마저
8,250억 조달 실패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뭔가 지금 이거 시장에서 자금의 경색 흐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게 나타나고 있죠. 투자자를 못 구해서 A, B, C, P 발행을 못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이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장인데 서울 둔촌 주공 아파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지금 차환 발행이 끝내 실패로 끝났다. 그래서 건설사가 보증한 여기 보시면 7천억 사업비를 현대, 대우, HDC 뭐 이런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이 네 곳이 떠안게 됐다. 그럼 건설사들이 조금 떠안게 됐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레고랜드발 최근에 이 단기 자금 시장의 경색이 우량 채권의 우량 재건축 사업장까지 덮쳤다라는 일면 기사입니다. 이게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많은 분들이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지표들을 가지고 이미 시그널을 시장은 나타내주고 있었다는 거죠. 회사채 쪽으로 특히나 우량 채권이 아니라 약간 신용등급이 낮은 비우량 채권 쪽으로는 돈들이 안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도 덩달아서 자금 경색이 나타나겠구나. 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주식시장과 같은 위험자산 쪽으로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자, 그 아래쪽에 기사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자, 이제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트리플 A입니다. AAA 공사채도 안 팔린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그러면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의 후폭풍이 채권 시장 전반으로 퍼지고 있고, 기관 투자가의 투자 수요가 쪼그라들어서 기업은 회사채를 넘어서서 트리플 A급 최상위 신용도를 보유한 공사채 쪽으로도 돈들이 안 들어가고 있다. 안 팔린다라는 거죠. 네. 자, 이게 지금 토요일 날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헤드라인의 오프라인 그 신문의 기사입니다. 그게 가족 여러분들 그 채권 시장이 안 좋은 게 뭐가 주식시장하고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채권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는 것을 제가 공부할 때부터 이 IQ 3000의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채권 시장은 모든 시장의 금융 시장의 민감한 정보들을 반영해서 채권 시장의 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금융시장의 불안의 징조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불안했다가 좋아지는 기회의 징조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 주식시장까지 다 연결이 되는 왜? 이 금융시장의 위기를 잡으면 당연히 주식시장은 위험자산이니까 돈들이 안 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뭔가 좋아지는 시그널의 채권 시장에서 좋아지는 시그널을 잡으면 주식시장으로 이제 돈들이 들어오고 주식시장이 좋아질 수 있겠구나 라는 시그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지표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결국 타이밍을 우리가 잡아야 되고 무슨 타이밍? 용기를 낼 수 있는 타이밍을 잡으려면 이 지표가 어떻게 해야 된다? 결국에는 고점을 찍고 좀 꺾여야 된다. 이게 계속 올라가는데 무턱대고 우리가 용기를 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 주에 제가 화요일이죠. 개장 전 방송에서 7%를 넘어섰습니다. 10월 18일에 7%를 넘어섰으니까 이거는 더욱더 우리 가족 여러분들 경계심을 키워야 되고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보수적으로 이번 주도 여전히 이게 떨어지기 전까지는 조금 관망의 자세가 필요하고 수익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내 원금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걸 가지고 그냥 제 개인적인 동문적 감각으로 여러분들 맞고 틀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매사기와 같은 동물적 감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지표를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그림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제가 그 한국경제신문의 밑에 기사가 뭐였죠? 트리플 A의 공사채 쪽으로도 지금 안 팔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우량한 채권이 AA입니다. 우리는 보통 여기를 투자 등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투자 등급.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봤던 트리플 B 마이너스 이거를 뭐냐고 하냐면 투기 등급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조금 안 좋으면 투기 등급은 안 쳐다봐요. 혹시 모르니까. 근데 좀 더 자금 경색이 심각해지면 투자 등급에 있는 회사채까지도 신뢰를 안 하게 됩니다. 금융은 결국은 신뢰잖아요, 신뢰.
그죠? 예. 내가 이걸 샀을 때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신뢰가 있어야지 돈들이 들어가는데, 시장이 조금 작은 경색 상황이 좀 심각해지면 이러한 투자 등급, 조금 우량한 등급 채권도 사람들이 안 산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안 가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신용 스프레드가 검은색 그림이 투자 등급의 스프레드거든요. 지금 이 우량한 투자 등급의 채권 스프레드도 이렇게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예. 투기 등급도 마찬가지고, 예, 이거는 더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두 개가 방향을 어떻게 보여주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아, 요게 고개를 좀 숙여야 우리나라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자금 경색의 흐름이 조금 완화가 되는 시그널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좀 더 용기를 내서 뭔가를 샀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손실이 아니라 물리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이 될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채권 시장 뭐 데이터를 막 보면서 체크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언론이나 뉴스에서는 한 발 늦게 알려주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개장 전 방송에서 이 데이터는 말씀을 드릴 거니까 계속 함께 이 데이터를 추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2000년도부터의 앞에 그림은 2000년도부터의 지금까지 그림, 과거의 서프라임 때 느낌까지 지금 갈지는 안 갈지 모르겠는데요. 2008년도 금융위기, 서프라임발, 미국발 금융위기 때 엄청나게 치솟은 거 보이시죠? 자, 앞으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해야 되고요. 자, 요거는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6년 동안의 조금 짧은 흐름을 제가 그려놓은 건데,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오는 것이 뚜렷하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요게 요렇게 꺾일 때가 우리가 조금 용기를 낼 때다라는 거 보시고, 롯데건설이 이번 주에 최근에 뭐 자금을 좀 조달했다라는 그런 뭐 부분들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신용평가 같은 이러한 신용평가사들은 롯데건설의 올해 만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발 채무가 3조 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여전히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되는 상황이고, 신용등급 강등 경고 같은 계열사 쪽에 롯데케미칼, 그 다음에 금융기관까지 현금 확보가 지금 치열하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채권 안정펀드보다 더욱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채권 시장에 뭔가 불안감을 잠재워 줄 수 있는 조치가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도 계속 제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어쨌든 우리나라 국내 내부적으로 불안한 요소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국내 이 펀더멘탈이 이렇게 좀 흔들리다 보니까 환율도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 날 끝났던 환율은 1440원에 거의 붙어서 끝났습니다. 그죠? 1440원에 거의 붙어서 끝났고, 최근 박스권 행보하는 구간에서 거의 고점에서 끝났습니다. 자, 금요일 끝나고 난 다음에 환율은 살짝 그래도 안정을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1430원까지 한 10원 정도 약간 안정을 찾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내일 우리 개장할 때는 그나마 환율이 조금 안정을 찾으면서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환율이 좀 안정을 찾았는지, 내일 시장을 앞두고 제가 그 이야기를 잠깐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환율을 볼 때는 이게 이제 방향성을 어떻게 나타내는지가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요거는 또 처음 아니면 최근에 또 우리 8.15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요거를 환율을 볼 때 보는 방법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EUR USD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앞에 있는 통화의 방향을만 보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통화의 방향. 그래서 자, 그래프가 주로 많이 나오죠. 자, 요게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고 유로화가 가치가 상승을 하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진다. EUR USD는 앞에가 유로화고요. USD는 뒤에가 달러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통화의 상대 비교인데, 앞에 통화로 중심으로 그냥 무조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쉬워요. 네, 그래서 차트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자, 지난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0.98에 끝났는데 0.98에서 0.99 1.00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되면, 앞에 통화가
강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뒤에 통화의 상대적으로 달러는 약세가 나타난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USD가 앞에 있는 통화가 있습니다. 요렇게. 요거 케이스 또 한번 다르니까 말씀드릴게요. 자, USD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JPY는 일본의 엔화고요. 자, USD CNY는 제가 개장 전 방송에서 항상 먼저 말씀드리는 위안화입니다. 요게 엔이고 요게 위안화죠. 근데 앞에 통화가 뭐예요? 공통적으로 달러가 들어가 있네요. 달러. 자, 그러면 이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면 누가 강세인 거예요? 맞춰보세요, 이제.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저도, 목이, 조금 안 좋아서 잠깐 쉬는 사이. 자, 앞에 통화가 제가 이게 올라가면 앞에 통화를 중심으로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달러가 강세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뒤에 통화가 뭐? 약세인 거죠. 약세. 자, 지금 이번 주 내내 만들어졌던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엔화가 약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나타났잖아요. 엔화가 약세. 엔화가 약세. 그죠? 그래서 달러 이렇게 막 올라갔을 거예요. 150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앞에 통화가 강세, 뒤에 통화가 약세. 좀 이따가 제가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통화를 중심으로 보면 된다. 자, 그러면 금요일 날 이번 주말에 끝난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어떤 그림이 됐나? 요것만 딱 보시면 야, 글로벌 흐름이 좋게 끝났네. 안 좋게 끝났네. 딱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자, 앞에 통화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 다 강세로 끝났잖아요. 앞에 유로화 플러스, 파운드화 플러스, 그죠? 예. 그 다음에 호주 달러 플러스, 다 앞에 통화가 올라서 끝났어요. 그러면 유로화 강세, 파운드화 강세, 호주 달러 강세. 이거는 뒤에 상대적으로 달러의 약세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죠. 밑에도 보시면 다 내렸네요. 이거는 오히려. 예. 그러면 앞에 통화가 약세고 뒤에 통화가 강세죠. 엔화 강세, 위안화 강세. 자, 시장에서 좋아하는 방향으로 이번 주에 끝났고,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미국 시장이 오래간만에 2%의 또 강세가 다시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게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으니까 앞에 통화가 약세, 뒤에 있는 KRW가 우리나라 원화거든요. 강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유로화랑 파운드화 이런 것들이 엔화가 다 주말을 앞두고 다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달러는 약세를 보인 그런 그림으로 폭삭 내려앉았죠. 달러가. 그죠? 달러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114를 돌파할까봐 이거 죽었구나. 깜짝 놀랐는데 다행스럽게도 금요일 밤에 달러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통화들이 강세로 다 바뀌면서 달러가 이렇게 폭삭 내려앉으면서 111대로 끝났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그나마 이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용기를 우리가 뭐 낸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 용기를 내는 타이밍을 지금은 아직까지는 조금 봐야 되는, 확인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연준에 맞서서 싸울 구간은 아직까지 아닌 것 같고 타이밍이 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연결해서 제가 미국 시장 상승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방금 매크로 통화들이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또 하나가 바로 금리입니다. 미국 국채 2년물의 금리의 차트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미국 국채 2년물은 연준의 통화 정책을 가장 잘 반영하는 금리다라고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나요? 주말에 저점과 저점을 쭉 연결한 이 상승 추세를 갑자기 깨고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4.65에서 4.47로 금리가 푹쭉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게 미국 시장의 강세에 가장 영향을 큰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이 그림을 제가 매일 개장 전 방송 자료에다가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금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빨간색이 금리인데 금리가 이렇게 오늘 떨어지니까 이 파란색이 뭐냐면요, 퍼입니다. 시장의 밸류에이션 올라갔잖아요. 금리가 떨어지니까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원리를 여러분들께서는 머릿속에 잘 넣어두셔야 되고,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개장 전 방송에서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금리가 떨어지면
주식 가치는 올라간다. 이 공식이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그 토마스님,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거 복잡하다. 좀 쉽게 좀 해줄 수 없나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그냥 그대로 박아야 돼요. 이거 어렵다고 이거 외면하면 앞으로도 계속 금리 사이클은 반복을 할 텐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자, 회사가 1,000원이라는 돈을 버는데 금리가 예를 들어서입니다. 1%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야 돼요? 10,000원이라는 기업 가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금리가 올라서 5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올라서 이렇게 되면, 아니면 극단적으로 할까요? 1이 되면 1,000원밖에 안 되죠. 네. 그죠? 예.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는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게 산수죠, 산수.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구간이에요? 이게 지금 내려가는 구간입니까? 올라가는 구간이잖아요. 분모가 지금 올라가니까 자꾸 여기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분모가 올라가는 거에 맞춰서 이게 캐시플로우가 뭐죠? 기업의 이익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같이 올라가거나 더 많이 올라가거나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될 텐데 지금 그런 기업들이 잘 안 보이고 앞으로 더욱더 내년도에는 아마 희소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 예, 이 이익을 더 많이 내는 기업들이 찾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 기업 가치를 우리가 현재 가치를 이렇게 계산을 할 때 배당으로도 하고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으로도 하는데 그거를 결국에는 할인하는 게 밑에 있는 분모가 금리다 보니까 이 금리에 따라서 시장이 요동을 치고 특히나 금리 위에 이게 뭐죠? N승이 달려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만 변화가 나타나도 크게 출렁출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번 주 금요일 날 금리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낮아지니까 나스닥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기억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 자,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인플레는 경제에 고통을 주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앞으로 계속 필요하다. 이거를 이번 주말에 한 게 아니라요. 10월 5일에 지난 10월 초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던 분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근데 투표권은 안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연준의 위원들 중에서는 투표권이 있는 분이 있고 투표권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투표권이 있는 분들이 더 중요할 거고 제가 넘버 1, 2, 3 연준의 이 넘버 1, 2, 3 이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분은 어쨌든 10월 초에는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번 주 금요일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속도 조절의 논의를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 연준의 위원들이 최근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속도 조절을 좀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스물스물 곰실곰실 지금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아직 11월, 12월 추가적으로 75bp 금리 인상은 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그거를 75bp를 앞으로 할 거라고 볼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데 대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스텝 다운, 속도 조절을 이야기할 때가 시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금융시장에서 이제 지금처럼 공격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속도가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희망이 살아나겠는데, 그죠? 그게 연준의 정책을 잘 반영하는 이념물 금리를 큰 폭으로 떨어뜨렸고 금리가 분모가 내려오니까 주식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다. 라고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다만, 데일리 총재께서는 과도하게 긴축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추가적인 긴축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이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했으니, 이 발언에 따라서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연준의 앞으로 스탠스가 좀 변화가 있을지, 앞으로 모니터링 해볼 정도? 그 정도? 뭐 우리는 참고 사항이지. 이것 때문에 무조건 엄청나게 이제 바닥을 찍고 폭발적인 호재다라고 생각하실 건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주말에 시장을 드라마틱하게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 자,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지금 토요일 날 새벽에 나온 속보들을 보면 일본이 시장 개입을 추가적으로 하면서 엔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이렇게 내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환율을 7엔 끌어내렸다. 32년 만에 150엔을 상회하는 엔화의 약세가 나타나니까 일본 정부가 재개입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시장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개입을 했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이해를 아직 좀 우리 초보자분들은 조금 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헷갈리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자, 이 차트 보시면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달러 N 조금 전에 우리 앞에 공부했던 거 있죠? 뭐가 강세인 거예요, 이거 지금? 차트가 쭉 올라가는 우상향 그림. 앞에 통화를 중심으로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달러의 초강세였고요. 반대로 N의 30년 만에 엔화의 초약세였습니다. 150엔을 넘어서면서. 자, 근데 주말에 무슨 개입을 한 거죠? 갖고 있던 달러를 던져버리게 됩니다. 일본이. 그러면 강했던 달러가 어떻게 될까요? 약해진 것이고, 그 갖고 있던 달러는 파는 대신에 뭘 샀을까요? 엔화를 떠받친 거죠. 엔화가 너무 약하니까.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거 고점에서 이거 대음봉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이런 음봉 맞으면 안 되는데. 그죠? 네. 잘 가던 차트가 지금 위에서 대음봉을 맞아버렸습니다. 이게, 일본이 재개입을 한 것 같다는 거죠. 일본의 뱅크 오브 재팬, 이 개입을 하면서 갖고 있던 달러는 매도, 엔화 매수하면서 이러한 그림이 만들어진 것 또한 약간의 금융시장의 안정을 찾는데 일조를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근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도 그렇고요. 한국은행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과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자금을 투입을 했을 때 저 올라가는 방향을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막았지만 앞으로 추세적으로 저게 계속 떨어져 줄지, 일본의 엔화가 이제 약세에서 강세를 바뀔 건지 이거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 잠깐 저랬다가 다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달러엔과 코스피의 방향성에 대해서 과거의 흐름을 참고는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예전에 드렸었죠. 상대적으로 그래도 엔화가 이렇게 좀 엔화가 내려오면서 엔화가 강할 때 우리나라 증시가 그래도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괜찮았다 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엔화의 방향성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왜냐하면 자동차라든지 여러 산업에서 일본하고 부딪히는 관계가 많기 때문에 일본의 엔화가 강세를 보여서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일본보다 더 나아야지만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이 좋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큰 그림상으로, 물론 아닌 경우도 구간별로 있습니다. 시장이 엄청나게 위기가 왔을 때 일본의 엔화를 그때는 이제 안전자산으로 많은 매수가 들어가니까 엔화가 강세가 나타났고, 그때 우리나라 증시도 당연히 글로벌 위기가 나타나니까 같이 빠졌던 케이스도 있습니다. 요때. 그죠? 엔화가 강할 때 우리가 같이 빠졌죠. 그래서 그런 구간도 있는데, 그런 구간 위기가 있을 때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일본의 엔화가 조금 강할 때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좀 좋아지는 그림이 나타나더라 정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의 개입이 언제까지 가능할까? 이거를 생각해 본다면, 글쎄요.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금리를 계속 지금 붙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어려운 용어로 뭐 YCC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애널리스트 분들이 일드 커브 컨트롤 뭐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금리를 지금 낮게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지금 근데 금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미국은 금리를 올라가고 있고, 일본은 금리를 지금 붙잡고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스프레드가 벌어지잖아요.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파란색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프레드가 이렇게 벌어지죠. 그러면 당연히 돈의 가치는 미국 쪽이 더 강해지고 그쪽으로 돈들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는 강하고 엔화는 약해지는 그림. 이게 지금 원래 추세적인 펀더멘탈을 반영한 그림인데, 과연 일본의 중앙은행이 개입을 해서 이걸 언제까지 이거를 막을 수 있을지, 그거는 제가 퀘스천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자, 그래서 이런 조금 전에 이 이유로 인해서 엔화가 가장 글로벌 주요 통화 중에 가장 약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 통화 중에 하나다. 우리나라 원화도 있지만 엔화가 더 약한 그림이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막으려야 되는데 지금 무역 수지도 안 좋고 일본에 뭐 달러가 지금 들어오려면
일본이 수출이 잘 돼서 달러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무역 수지가 안 좋은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과연 일본의 중앙은행의 개입이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지를 걱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자, 일본의 외환 보유액도 지금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도 좀 아직까지, 과연 얼마까지 막을 수 있을지. 자,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엔화에 대한 순매도 포지션입니다. 엣지펀드들의 엔화가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숏을 치는 포지션을 보시면 아주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엔화의 가치의 폭락과 함께. 그죠? 이게 뚝뚝뚝 떨어져야 되는데, 과연 일본의 숏 포지션 취해놓은 이 포지션들이 과연 감소를 하는지, 이런 부분도 관전 포인트로 앞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거. 그래서 한번 보시죠. 앞으로 보는 것들도 제가 큰 그림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요. 자, 이번 주에 이제 뭐 전체적으로 보기보다는 워낙 수급이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말씀드렸죠. 수급 특징주를 찾기가 참 어렵다. 수급 특징주 찾기가 참 어렵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기준으로 그냥 이번 주에는 제가 자료를 좀 뽑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가지고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산 거, 그 다음에 판 거,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사고 판 거, 그 다음에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의미 있게 사고 판 것들. 그래서 금요일 기준으로만 제가 이번 주에는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가장 특징적인 종목은 일단 삼성 SDI네요. 900억 정도가 한 방에 삼성 SDI에 대해서 들어왔다. 원래는 LG 에너지솔루션을 꾸준하게 원래 사왔었는데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삼성 SDI 쪽으로 더욱더 많이 산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 정도가 한번 특징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코스닥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쭉 한번 보시고, 자, 그래서 삼성 SDI 이야기를 제가 뒤에서 좀 드릴 거고요. 네. 삼성 SDI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기관들이 금요일 날 매수 강도 탑 20 종목을 보시면 상신 EDP와 신흥 SEC 이 두 종목이 다른 종목들보다 압도적으로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수 강도가 세게 들어왔죠.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었던 나스미디어, DNT 이런 종목들도 수급이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월등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TCC 스틸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용기와 인내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용기를 낼 시점, 그 다음에 인내를 가지려면 결국에는 뭔가 좀 공부가 되어 있어야 그죠? 뭔가 참을 만한, 그 다음에 용기를 낼 만한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활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수급이 매수 강도가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할 만한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DNT는 상호펀드가 또, 들어왔네요. 이렇게 한 방에. 그 다음에 신흥 SEC, 이렇게 또 상신 EDP, 말씀드렸던 종목들, 아스플로 이런 종목들도 상호펀드 매수가 좀 들어왔네요. 자, 이 정도 한번 보시고 뒤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이런 데이터들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우리 815 카페 자료실에 다 이 자료가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네. 자, DNT, 상신 EDP, 신흥 SEC 이렇게 강도 상위 종목들이 있는 공통적으로 지금 다 잡혀 있잖아요. 그죠? 3호 연기금 투신, 3호 연기금 투신이 이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다 샀으니 이들을 한번 일단은 오늘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삼성 SDI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의 방향성과 주가의 움직임이 좀 같이 간다라는 것은 이 삼성 SDI가 그나마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검은색 선이 내년도입니다. 이제 올해는 거의 끝났죠? 이제 10월 말이잖아요. 다음 주면 10월 말이니까 10월 끝났고, 올해가 11월, 12월 2달 남았는데 올해의 전망치를 이제 볼 게 아니라 이제 시선은 내년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영업이익 전망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기업들마다 중요한데, 삼성 SDI는 그래도 우상향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네,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계속 찾아야 되겠죠. 올해가 아니라 남아있는 11월, 12월이 아니라 내년도에 증익이 가능한 기업들. 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식 기억나시죠? 주가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 N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당분간 올라온다면 적어도 거기에 맞춰서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는 벌어들인 이익이 계속 증액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기업의 주가가 어느 정도 선방을 하겠죠. 네. 삼성 SDI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금요일 날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 6% 정도 빵 떴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 박스권 고점이었던 가격대, 여기까지 바짝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고, 이 영업이익 컨센서스 전망치나 애널리스트 추정치는 우상향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저 영업이익 컨센서스 전망치에 따라서 삼성 SDI 주가는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견조하게 좀 잘 버티지 않을까라는 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좀 조금 더 드려보면, 금요일날 SDI와 에코프로 그룹의 뭐 양극재 공장 설립 뭐 이런 이슈들도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되니까 일단 SDI의 밸류체인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움직였는데요. 네, 요 종목들을 간단하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 원통형 배터리 이렇게 한번 볼까요? 네. 이미지 들어가 보면, 네, 요런 것들이죠. 요런 것들 보이시죠?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원통형 캔. 근데 원통형만 캔이 있는 게 아니라 각형도 배터리를 담는 통이 다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소재들 젤리로를 돌돌돌 말아서 그 통 안에 하우징 톡 담아서 뚜껑을 딱 닫아버리면 그게 끝나는 거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캔을 만드는 회사가 신흥 SEC, 그 다음에 상신 EDP, 그런 기업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캔 있죠? 이런 이 캔을 만드는 회사가 그런 기업들이 있다. 조금 전에 수급이 잡힌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만드는 제품이 캔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CID. 네. 자, 이게 요런 게 나오는데요. 제가 이미지를 하나 캡처해서 보여드리면, 네. 자, 상신 EDP와 신흥 SEC가 주로 만드는 게 그런 이제 그 캔을 많이 만든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회사들이 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캡이라는 게 있습니다. 캡. 그 다음에 CID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립 터미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하나씩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CID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CID는 Current Interrupt Device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원형 배터리의 뚜껑, 이게 여기 캔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 여기 뚜껑을 닫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원형 배터리의 뚜껑 역할을 하는 게 CID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의 요거는 정밀 가공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술력을 좀 필요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원형 배터리의 뚜껑은 그럼 왜 필요한데, 과전류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셀의 압력이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팡 높아질 경우에 이 부품이 분해되면서 폭발을 방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일 때, 그 다음에 CID가 작동했을 때 약간 모양이 조금 다른 거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구글에서 여러분들께서 또 구글링해서 찾아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신흥 SEC, 상신 EDP 이런 기업들이 하고 있고, 상하 프론테크도 사실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캡 어셈블리 쪽을 보면 각형 배터리의 뚜껑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형 배터리에. 각형은 뭐 이렇게 생긴 거를 이야기하고요. 양극과 음극이 여기 거의 붙어 있는데, 네. 각형 배터리의 뚜껑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얇은 두께이기 때문에, 아주 얇기 때문에 여기에는 CID라는 것을 사용할 수 없고요. 캡 어셈블리라는 것을 여기에는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전류가 발생해서 부품의 일부가 과전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여기 부품의 이 캡 어셈블리라는 이 부품의 일부가 툭 끊어지면서 폭발을 방지해주는, 우리가 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퓨즈, 전선, 퓨즈 같은 거 있죠?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전류가 막 흘렀을 때 부품의 일부가 딱 끊어지면서 폭발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 각형 배터리에서 역할하는 게 캡 어셈블리고, 이것도 신흥 SEC와 상승 EDP 같은 이런 기업들이 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스트립 터미널. 이게 스트립 터미널이라는 것은 뭐냐면 폴리머 전지의 전극 부위에서 그냥 젤리로 된 전액 누액을 방지하는, 전액이 밖으로 새거나 이렇게 누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이 스트립 터미널이라는 게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주로 누가 한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회사들이 한다. 자, 근데 주로 누구한테 한다? 삼성 SDI 밸류체인이다. 그래서 금요일날 삼성 SDI의 이슈가 만들어지니까 이들이 전반적으로 매수 강도가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신흥 SEC, 요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1979년도에 이 회사는, 만들어졌고요. 금형 설계 제작 기술 가지고 원래는 TV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었는데, 그 정밀 부품 가공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뭘 했다? 2000년도 중반대에 드디어 2차 전지 각형 원통형 부품을 그때부터 한번 개발하고 성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중반부터 신흥 SEC가 2차 전지 쪽 사업으로 진출했고, 주로 중대형 각형 캡 어셈블리, 아까 말씀드렸던 중대형 각형 캡 어셈블리, 그 다음에 원통형에 들어가는 소형 원통형에 들어가는 CID, 이걸 주력으로 이 신흥 SEC는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캡 어셈블리하고 CID는 배터리 한 개에 셀당 한 개씩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삼성 SDI 향이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 신흥 SEC는 그 부분. 그러면 당연히 삼성 SDI의 배터리 생산이 앞으로 많이 좋아지고 업황이 좋아지고 생산을 많이 한다. 그러면 덩달아서 신흥 SEC도 이렇게 같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회사는 다른 타사들과 달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대형 각형 캡 어셈블리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과거에는 높았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부분 한번 생각하시고요. 어쨌든 신흥 SEC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왔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요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요 관련주들 밸류에이션까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일단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금요일날 너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막 급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눌림목이 주고 삼성 SDI 쪽으로 뭔가 모멘텀이 계속 뭔가 이어진다면 그때 좀 관심 있게 계속 관련 밸류 체인은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최근에 오래간만에 업데이트를 해봤고 밸류에이션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봤으니까요,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시계를 제가 네, 봤습니다. 자, 현대 오토웨브를 하기 전에 DNT가 수급에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DNT를 잠깐 한번 차트를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DENT. 네. 자, DENT가 최근에 이제 수급이 이렇게 5만 주, 금요일 날에도 수급이 들어오고, 그나마 기관들 수급이 괜찮게 들어오는데, 주가는 지금 좀 빠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 회사가 하는 이제, 노칭 공정에서 간단하게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DNT의 노칭 공정. 자, 양극과 음극을 정교하게 자르고, 떼내가지고, 전극 탭을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을 하는 게 노칭 공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양극과 음극을 정교하게 자른다라는 표현을 써드렸죠. 정교하게 자르고 떼내서 전극 탭을 만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 자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물리적으로 자르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물리적으로 우리 왜 옛날에 사극 같은 데 보면 작두로 이렇게 툭툭 자르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가 레이저를 가지고 자르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요게 당연히
최근에 좀 신기술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물리적으로 툭툭툭 자르는 것보다. 그래서 왜 그러면 레이저를 활용하냐? 양극과 음극 탭을 깔끔하게 절단할 수 있는 그러한 깔끔하게 전달할 수 있게 불량률이 감소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을 레이저를 활용해서 자르면 더욱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리적으로 자르면 계속 툭툭툭 이렇게 하면 뭔가 마모가 만들어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이슈가 만들어지는데 레이저를 가지고 하게 되면 금융을 교체하는 비용이 발생이 적게 될 겁니다. 그죠? 그 비용이 교체하는 비용이 안 들겠죠. 대신에 한번 일단 장비를 도입할 때 단가 자체는 상대적으로 일단 초기 단가는 비싸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최근에 그 D&T의 수급이 들어오고 뭐 업황에 대해서 이제 좋게 보시는 분들은 정밀하고요. 왜? 점점점 2차 전지도 어떻게 됩니까? 배터리가 점점점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들의 이제 그 층수도 점점점 이렇게 많이 쌓이게 되는 성능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정밀하게 자르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레이저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걸 하는 기업이 D&T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뭐 시장이 조금 편안하지 않다 하면 지금 당장 사지 않아도 왜 이쪽으로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수급을 좀 집중하는지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자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현대 오토에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그룹이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제 가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중점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다라는 그 삼성증권의 자료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소프트웨어 매출액이 1조를 돌파해서 그죠? 분기별로 지금 1조를 돌파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래서 현대차 그룹 내에서 이제 그냥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제조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매출액이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인력을 많이 뽑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최근에 뉴스 조회 보시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 이 커넥티드카 서비스가 가입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현대차가 가려고 하는 방향인데 제가 현대 오토웨버에 대해서 상대 수익률을 한번 그려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상대 수익률이라는 건 뭐죠? 현대 오토의 비교 대상이 돼야 되겠죠. 수익률에. 그죠? 비교 대상. 그래서 노란색은 누구냐면 현대오토웨버가 속해 있는 업종이 우리 그 거래소에서 이 회사의 업종 분류를 어디에 해놨냐면 서비스 업종으로 해놨어요. 서비스 업종. 서비스 업종. 그래서 서비스 업종 내에서 현대오토웨버의 최근에 1년 동안의 상대 비교 수익률은 서비스 업종 내에서는 상당히 강한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비스 업종 지수 대비해서 현대오토웨버의 주가의 수익률 비교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검은색 선은 뭐냐면요. 코스피 대비해서 현대오토웨버의 수익률입니다. 자, 코스피 1년 동안의 코스피 비교했을 때 현대오토웨버의 코스피 대비 수익률은 견조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서비스 업종입니다. 코스피 대비 서비스 업종은 전체적으로 안 좋죠. 지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서비스 업종은 안 좋은 분위기인데 그 와중에서도 현대오토웨버는 서비스 업종 내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고 코스피 대비해서도 상대적인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수급까지 업데이트를 해보니까요. 연기금이 주도를 좀 하고 있네요. 기관 중에서는 투신도 중립 이상으로 좀 올라갔고요. 사모펀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중립 이상으로 포지션을 지금 좀 올리고 있고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사면서 7월달 이후에 누적 포지션으로 정고점을 뚫으려고 하는 모습, 개인들이 물량을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현대오토웨버 쪽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니 그 부분 정도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일정들 있으니까 요거 다음 주부터 다다음 주까지 실적들 나오는 거 제가 작년도 3분기 실적과 올해 예상되는 3분기 실적까지 해서 표로 만들어져 있는 것 자료들을 넣어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그 다음에 실적 발표라든지 주요 금융시장 일정들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번 주에는 리포트도 하나 여러분들께 첨부 파일로 자료실에 넣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좋은 IBK에서 내일은 슈퍼로봇이라는 그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분량이 좀 많아요. 8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밤에 못 읽으시더라도 앞에 있는 요약이라도 한번 읽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이런 보고서들을 내왔고, 네, 앞으로 상장되지 않은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 스타트업들, 그런 기업들도 관심을 좀 둬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왜냐하면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 상장되고 난 다음에 여기 퍼포먼스가 나오는데 대부분 다 지난 4년 동안 상장된 로봇 관련주들이 퍼포먼스가 다 좋았다. 그래서 앞으로도 신규로 상장되는 스타트업들, 로봇 관련주들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있고 어떤 기술적으로 봐야 되는지 내용들이 리포트에 있어서 제가 공부해 볼 만해서 넣어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바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아바코라는 회사가 하나증권에서 네, 주말에 리포트를 냈어요. 네, 이게 2차전지 쪽으로 로프레스 장비 같은 2차전지 쪽으로 장비가 많이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는 우리를 디스플레이 장비로 보지 말고 2차전지 장비로 봐야 된다. 뭐 그런 내용으로 보고서를 좀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에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아바코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게 LG 디스플레이가 2대 주주인데, 이게 지금 디스플레이 쪽은 투자도 안 하고 별로 안 좋은데 수급이 들어오고 올라가는 걸 봤을 때는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걸 보니까 이 회사가 디스플레이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2차전지 쪽으로, 반도체 쪽으로 새로운 장비들을 개발하고 많이 했는데, 그게 시장에서 나름대로 먹히면서 그쪽으로 지금 수주가 늘어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기대하는 모멘텀, 네, 거기에다가 아바텍이 MLCC를 하고 있는데, 제가 LG그룹과 삼성그룹의 차이점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은 삼성전기를 통해서 MLCC를 가지고 있는데, LG는 지금 MLCC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MLCC를 확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왜? 어쨌든 전장화 쪽으로 가려면 MLCC의 사용은 많이 늘어날 텐데, LG가 그러한 전장화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는데 MLCC를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아바텍이 가지고 있는 MLCC를 어떻게든지 활용을 하려고 할 거고, 혹시라도 아바텍이 이제 LG와의 관계가 어떻게 뭐 돈독하게 된다면 그 MLCC 관련된 쪽으로도 이 아바코의 또 뭐 장비라든지 이런 기술이 또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시너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하나증권에서 리포트를 내일 기준으로 원래는 나왔는데요. 12월 24일자 기준인데 먼저 리포트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으니까 혹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내용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고요. 그 다음 이제 뭐 이렇게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단가를 그나마 좀 잘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뭐 라면 뭐 가격 인상 이야기들이 좀 나오죠. 삼양식품이 또 추가적으로 라면 가격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뭐 주가 올랐다가 윗꼬리 좀 달았는데, 뭐 이런 종목들이 음식료 관련된 것들이 그나마 좀 가격 전가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 정도, 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제 키워드로 용기와 인내에 대한 키워드를 전달을 해드렸고, 앞으로 그 용기와 인내를 그 머릿속에 넣어두고 가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함께하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어려운 시장일수록 더욱더 저도 뭐 이번 주에 허리도 아프고 뭐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개장 방송에서 조금 뭐 내용도 그렇고 목소리 톤도 그렇고 뭐 힘이 좀 없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주말에 많이 회복을 해서 여러분들이 용기와 인내를 가질 수 있도록 더욱더 옆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키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일요일 밤 편안하게 잘 쉬시고요. 꿀잠 주무시고 저는 내일 월요일 개장 전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의 키맨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저자님 2021년도에 13억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벌 수 있었을까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머니톡에서 8.15 캠퍼스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제까지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너무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으로 실전에 들어가서 돈을 잃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분들,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금까지는 돈을 잃었더라도 앞으로는 자신만의 어떤 투자 원칙을 세우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8.15 캠퍼스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맞는 투자법과 관련해서 단기 매매 혹은 초단타, 장기 투자 혹은 스윙 여러 가지의 방식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그 자금의 성격이 어떤지에 따라서 가장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 방식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다양한 투자법들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나에게 맞는 투자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이 아닌 실제 투자에서 큰 수익을 내신 분들, 자신만의 어떤 기법 혹은 투자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방식은 장기 투자일 수도 있고 스윙일 수도 있고 단기 매매일 수도 있는데요. 각 분야에 정말 특화된 어떤 실적을 가지신 찐 투자자, 찐 고수라고 볼 수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 특히 한국 주식시장의 데이터들을 훤히 알고 있는 거시적 관점으로도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도 8.15 캠퍼스와 함께 합니다. 이번 8.15 캠퍼스에서 첫 번째로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은 2021년 시장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그 시장에서도 매달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신 13억 이상의 수익을 낸 찐 고수시죠. 단기 매매로 그러한 수익을 내신 분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자신만의 원칙으로 종목을 발굴하는 기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분의 교육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현재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손해를 보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신만의 단기 매매 투자 원칙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즘 우리 김정수 저자님 인기가 아주 커지고 있는데요. 네. 댓글 보니까 깡통 형님으로 불리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인기 체감하고 있으신가요? 아, 예. 저도 뭐 댓글도 보고 전화도 여러 번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제 책을 그 10번 이상 읽었고 유튜브를 뭐 몇 번씩 보셨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무려 그 200만 횟수가 넘어갔고 오늘자로 보니까 230만 횟수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헬스장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 뭐 이러신 분까지 계셔가지고 예,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고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네. 이번에 교육 과정을 만드시죠. 네네. 가지고 계신 그 투자의 노하우를 네. 정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네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네네.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아, 이게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지금 워런 버핏도 90살이 넘어서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식 투자는 마우스만 클릭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누구든지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젊은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최소한 뭐 3, 40년 이상, 50년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가도록 그렇게 책을 썼고 또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이제 나와서 했는데 그것만으로 조금 부족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성실하게 이수하시면은 누구나 1시간 안에 좋은 종목을 고를 수가 있고 또 나만의 필살기를 갖추어가지고 평생 그 낚시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깡통을 무려 12번이나 쳤지만 13번째 성공하고 14년도에 무려 13억 이상의 돈을 번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도 저를 믿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분들에게 꼭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가르쳐 주고 싶다, 도움을 주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럼 물론 이제 제가 하루에 200개 종목을 12분의 1차로 이렇게 고를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성실하게 잘 이수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로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네. 또 단기 투자 혹은 네. 단타를 통해서 돈을 벌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 김종수 저자님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네네. 수익을 내신 거잖아요. 네네, 13억을 그렇습니다. 보신 건데 네네. 그 단기 매매의 그 기간, 그러니까 네.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언제 파시는지 네네. 제가 이제 주로 장대 양봉이 형성된 그 세력이 돈을 넣은 그런 종목을 위주로 특히 또 그 턴어라운드 된 그런 주식만 사서 그 이익이 한 플러스 10% 정도 나면은 매도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누적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 네네. 프로그램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네네. 한국 시장에 특화된 단기 매매 네네. 트레이딩 방식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이제 그런 경우가 맞지 않았었고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그 또 한국 주식 시장 상황상 단기 매매가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단기 매매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단기 매매 투자에 적합하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의 90% 이상은 단기 매매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그 성격이 그 빨리빨리 문화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단기 매매는 비교적 단타나 초단타보다는 느리지만 며칠만 해도 승부를 볼 수가 있고 평균 보유 기간이 장이 좋을 때는 뭐 1개월에서 2개월밖에 안 되고 또 뭐 장이 이렇게 요새 같이 안 좋을 때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잡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 성향하고 딱 맞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 단기 매매로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에게 네네.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건가요? 그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종목 1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5만 건 이상을 거래하면서 제가 물렸던 거를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그 12가지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또 반드시 사야지 될 종목 유형도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이 24가지가 있는데 이 24가지가 제 책에는 아쉽게도 한 가지 종목밖에 그 예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종목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결과는 어땠는지를 차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제 책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그 200개 종목을 1개에서 5개 정도 좋은 종목으로 추리는 과정을 거의 축약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반 분들이 책만 보고 쫓아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200개 종목을 일일이 하면서 이 종목은 왜 선택이 되고 이 종목은 왜 선택이 안 됐는지 그런 거 원인과 그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몇 번씩 보시다 보면은 스스로 그런 능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VOD 네. 강의만 보고 배운다는 게 쉽지 않다. 하다 네네. 보면은 생각과는 다른 네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상만 보면서 과연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네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라이브 방송으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직접 소통을 하면서 궁금증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을 마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5 캠퍼스를 통해서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종목 선정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내 특급 비밀인데. 내가 이 공개 방송이라 갖고 수익률을 제대로 얘기를 못 하는데 이제 유튜브에 나서도 그래서 내가 뭐 한 20% 30% 이상 그렇다는데 사실 내가 며칠 전에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이제 그 수익률을 따져 보니까 한 70% 이상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는 사실 수익률이 100% 이상이었어.